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욱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교수님. 지금 이번 총선이요. 정말 이 정당도 비례대표도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한 2배의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주 많아졌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가지고 47석이 해당되는데 거기서 30석만 이제 3%만 이제 얻게 되면 안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열리니까 아마 우후죽순처럼 지금 한 35개의 정당들이 다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럼 그렇게 투표를 할 것이냐, 많은 정당들에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사표 방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표가 얼마만큼 효능감을 발휘하느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게 여전히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당들은 그냥 이름만 올리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김정웅 차장님 보시면 48.1cm예요. 투표용지가 비례대표 선거 때. 이러면은 이걸 수개표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오겠네요. 선거일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투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데 너무나 이제 정당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 자동 개폐기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저게 자동 개폐기에 들어가면 30cm 이내여야 이 개표가 가능한데 이번의 경우에는 48.1cm이기 때문에 그 자동 개표는 안 되고 결국 사람이 일일이 어느 정당에 기표했는지 확인을 해서 이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년 같은 경우에는 총선 끝나면 자정이 되기 전에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의 경우에는 이 당일 자정 이전에는 좀 개표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늦어도 다음 날 오전이 되기 전까지는 수개표로 하더라도 이 당선 윤곽,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당별 투표율이 아마 집계가 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새가 굉장히 다당제입니다. 근데 이제 비례석의 4분의 3은 위성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이쯤 되면요. 왜 했어요? 이 얘기 나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다당제, 무슨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역시 더불어시민당하고 또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이 양당의 위성정당들한테 지금 지지도가 쏠리는 모양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여졌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당 중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대로 가면 몇 석 얻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민생당부터 시작해서 친박신당, 또 보면 예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올드보이들이 지금 상위 순번 차지하는 그런 이 기이한 행태들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생당 같은 경우에 기호 2번으로 애초에 2번으로 배정받았던 손학규 대표가 전 대표 14번 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나라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라는 제도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사실 예전에 그 선거법 개혁 얘기 나왔을 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없애겠습니다 안 발표했을 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비례대표란 거 이 땅에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라는 건요, 권력구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당제 해야 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하는데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라는 게 맞는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봐야 된다. 권력구조 개편하기 위한 개헌부터 시작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 붙여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참에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이대로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는 선거제도가 과연 무엇인가,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과연 이 땅에 필요한 제도인가라는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 변호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야 얘기, 총선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인 민주당 이제 투톱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투톱 체제로 가는데 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낙연, 이해찬 두 사람의 장점이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조용한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지금 선거운동을 과격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뭐 투톱 체제라 그러지만 사실상 무게의 중심은 이낙연 이제 선대위원장이 모아져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이해찬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무게의 중심은 완전히 일로 와 있다.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차기 이 대선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모아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에 사실 총리를 역임하면서 상당한 안정감, 무게감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뛰는 후보들이 뭔가 이제 구심력 역할을 그분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호남행으로 내려가서 여러 선거들을 이제 독려하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구차장님. 네.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봉합마합을 너도 나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참칭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비례정당을 보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앞 글자와 뒷 글자를 지금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더불어라는 것을 차용한 정당은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되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이제 열린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그 사실상 위성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정당이 쪼개져 나오면서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바람에 이번 그 비례정당의 경우에는 여야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더불어시민당이 더 득표를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득표율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당 범여 비례정당 간의 어떤 경쟁이 오히려 더 그 전면에 나서면서 여야 경쟁이 좀 실종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좀 보입니다. 이 과거에요,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 전쟁을 하면서 노키아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실종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휴대폰에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LG전자가 약간 좀 뒤로 밀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선명성 경쟁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두 정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군소 정당들이 좀 묻히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표심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나오면서 이 여권에서도 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형제고 그리고 또 이 여권의 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뭐 등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태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효자로 가겠다. 언제나 어려울 때, 민주당이 힘들어질 때는 언제나 가서 우리가 부양을 할 책임을 가진 그런 효자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다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칭이나 참칭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지 우리가 한 번도 사칭, 참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뭐 참칭 얘기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 아닌 경쟁, 어떻게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까요? 처음에는 플러스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지 계층을 달리해서, 예컨대 이제 열린민주당이다 그러면 조국 지지자라든가 좀 더 강성이죠, 지지군들을 결속시키는 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당 같은 경우는 이 본래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 영역까지 좀 확장하려는,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상황에 보면은 열린당이 굉장히 치고 나가는 장면들이 벌어지고, 이것이 플러썸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제로썸처럼 자기들 그릇을 서로 나눠 먹는 것에서 이제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발생하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경계하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실 총선 직후가 되면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의석을 확보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당을 못한다 그래도 사실상 시민당하고 합쳐가지고 의미 있는 전국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그것이 열린당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는 상당히 총선 직후에 어떤 전국 주도권을 뭐 통합당이라든가 좀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는 열린당의 어떤 압박을 가해서라도 시민당이 확고한 의석을 잡아야 되겠다. 뭐 그것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처장님 아까 언급하시면서 이제 군소 정당들이 묻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네. 이 정의당이 실제로 네. 선거법 개혁에 앞장섰던 일을 좀 속상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것이 당시 정치개혁위원장이었던 심상정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취지는 거대 정당들이 이 지금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만 당선하고 한 표라도 적게 얻은 사람의 표는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가는 거대 정당들은 비례 의석에서 좀 배분해서 빠져라. 그리고 다만 사표로 그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군소 정당들에게 우선적으로 의석을 배분하자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런데 거대 그 양당에서 이 위성 성격의 이 정당들을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 나서다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졌고 실제로 그 과실이 오히려 위성 정당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든 사람, 그러니까 헛수고를 한 것이 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보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정의당의 입지가 상당히 좀 곤경한 처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 정당하게 내야 될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이런 뒤늦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만시지탄이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의 어떤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이제 뭐 여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민생당, 교섭단체 얘기를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당, 이번에 비례대표 순서에서는 제일 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뭐 현역 의원이 제일 많잖아요. 예. 호남 중진 의원들,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도 호남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민생당에 가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제일 많아서 이제 앞순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일 앞순위가 되는데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근데 이제 보면 너무 기니까 대부분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리포트도 보셨지만 시민들이 아니 이게 왜 1번, 2번은 없어요? 뭐 이러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찍을 수도 있다. 뭐 그냥 묻지마투표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민생당이 좀 득을 볼 것이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득표를 나온 거 보고 이게 뭐 1번이라서 이 정도 받은 거다 2번이었으면 뭐 못 받아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건 뭐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건데 지금 보시면 민생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하나는 손학규 전 대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2번에 갔다가 14번을 밀렸어요. 그 모양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민생당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남 중진 의원들 많습니다. 대부분 3선, 4선, 5선 의원들도 있어요. 국민의당 기회에 있었던. 근데 이제 그 지역구 출마했던 사람들이 지금 호남에서 선거운동으로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당이야, 야당이야라는 얘기를. 뭐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이 플래카드에 걸어놓은 후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민생당의 정체성은 뭔가? 민주당하고 같이 가겠다는 건가? 여당 제2의 여당인가? 아니면 정말 야당인가? 라는 저는 궁금증이 드는데 글쎄요. 민생당의 선거 결과 지역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호남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조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이제 저기 화면에서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이 나왔는데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나오고 쭉 보시면 이제 자유공화당이 있는데 자유공화당은 지금 우리공화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김문수 전 대표가 나가게 되면서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네. 자, 네. 황교안 대표는요, 결국 김종인 위원장을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당에 올 때
오셔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심호흡하면 반드시 문제되는 것 심판을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용 선동을 해주시면 기대한 것만큼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오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은 소기의 성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예. 자,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또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까지 연다고 합니다. 앞서 여러 번 선거 지휘를 했던 분인데 이번에도 통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끌고 박근혜 전 후보를 당선을 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죠. 그리고 16년에도 민주통합당이죠. 그 당시에 이제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이 돼서 상당한 안정감, 통솔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서 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뭐 이런 효과가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하다가 황교안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다가 지금 공천 파동이 발생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황교안 대표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번엔 내용적으로 뭐를 갖고서 국민들을 설득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번에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비상대책 경제 뭐 대책을 이제 제시하겠다 그러는 건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금리를 한다거나 뭐 세금을 낮춘다거나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정부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색다른 걸 한다 그러면 아마 세금 특히나 이제 법인세 인하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것들이 예측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본다면 효과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태훈 변호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크진 않아도 없는 것보단 저는 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기 전에 선대위 멤버들을 보면 전국 선거를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어봤던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황교안 대표 자체가 지금 선거 지금 초심자 아니겠습니까? 초보자잖아요. 본인 지금 종로 선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진영을 높낮으면서 두 번의 총선과 한 번의 대선을 진두지휘해서 승리를 이끌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물론 예전보다 조금 신선감은 떨어진 건 있어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라도 지금 선대위 멤버들보다는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워낙 이 메시지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단 1%라도 지지율 나오는 데는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부차장님,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또 이 내용이 뭐 종교계가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뭐 또 교회 내에서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 뭐 이런 게시물들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신천지 사태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 종교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어떤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그 주문과 요청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이 교계의 입장을 좀 이 반영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교회가 아니다. 교회를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물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또 저런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뭐 큰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전 국민이 동참을 하고 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야 가릴 것 없이 실천해서 빨리 이 코로나 이 국면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어떤 국민적인 요구고 바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교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글을 쓴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이 일부 국민의 어떤 따가운 시선과 이 질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태훈 변호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제 감행하다가 필요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그리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전통적으로 탄핵 이후에 계속 원래도 그런 탄핵 이후에 계속 그래왔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도권에 있는 젊은 보수, 중도 보수, 개혁 보수의 표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이 좀 등판한 거로 보이고 글쎄 모르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할 때는 유승민 의원이 등장할 공간이 많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어쨌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체 선거를 좀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유승민 의원의 쓰임새를 김종인 위원장은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아왔으니 유승민 의원이 언론에 지금 얼굴을 비치는, 선거판에 얼굴을 비치는 일들은 조금 잦아질 것 같고, 그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의 미래통합당 득표에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가격리 마치고 또 오프라인 행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은 지역구는 후보 안 내고 비례에만 후보 냈잖아요. 그렇죠. 선거 전략을 오늘 뭐 제시하는 기자 인터뷰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도의 공당이라 그러면 지역대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뽑잖아요. 지역대표 뽑고 비례대표 뽑는데, 지역대표가 253석이나 있어요. 거기를 왜 이 후보를 안 내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먼저 이해를 시켜야 돼요. 뭔가 설득력 있는 내용이 전달이 돼야만 이 당에게 비례라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비례대표에 줘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의 표에 대해 무게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를 해서도 47석뿐이 안 돼요. 다 가져간다고 해도. 다시 얘기하면 국회에서 운영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정당에게 많은 표를 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정치권 소식까지도 짚어봤습니다.